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선 직후 허위 폭로자의 가족에게 공천장이 돌아갔다면 그건 우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결제한 청구서였습니까? 2022년 5월 3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 가스통을 실은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전직 성남시 의원 박용승 씨가 공천 결과에 항의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말 봐야 할 것은 가스통이 아니에요. 그보다 며칠 뒤 처음 명단에 없었던 박용승 씨의 아내 최영미 씨가 성남시 의원 후보로 추가 공천됐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박용승 씨는 2021년 대선을 뒤흔든 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의 핵심 제보자 박철민 씨의 아버지입니다. 대법원은 2016년 3월 12일 이 폭로를 기자회견으로 확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허위 공표 책임을 인정한 폭로와 그 폭로자 가족의 대선 직후 공천이 한 화면에 들어온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걸 단순한 지역 공천 잡음이라고 넘기기 전에 날짜부터 붙여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날은 2022년 3월 9일입니다. 국민의힘의 성남시 의원 후보 1차 발표는 5월 2일이었고 박용승 씨의 항의는 바로 다음 날인 5월 3일이었습니다. 이후 최영미 씨가 이 나 후보로 추가됐습니다. 시간표가 너무 반듯해서 오히려 설명이 필요해지는 대목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리 범인으로 정해놓고 끌고 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된 판결, 취재로 드러난 정황, 아직 수사로 밝혀야 할 주장을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표면에는 공천이 있고 그 아래에는 허위 폭로가 정치 상품으로 유통된 과정이 있으며 가장 밑에는 누가 그 상품에 마이크와 공천장을 붙였는가라는 권력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부 영상 제목처럼 이 사건을 곧장 이낙연 캠프의 비밀 문건이나 이낙연 캐비닛이라고 부르면 가장 중요한 구조를 놓칩니다. 박철민 씨가 이준석 씨에게 보낸 편지 안에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편지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캠프가 약속하거나 관여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그 관여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발점은 2021년 가을입니다.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으로 알려진 박철민 씨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직폭력배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장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약 20억 원이 전달됐다는 주장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현금 다발 사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를 향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몰아붙였죠. 국정감사장은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자리인데 그날만큼은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전국 생중계되는 대형 스튜디오처럼 작동했습니다. 의혹에는 국회라는 간판이 붙었고 사진에는 사실인 듯한 무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금 사진의 출처가 문제가 됐습니다. 박철민 씨가 과거 자신의 사업 성과를 자랑하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던 사진이라는 반박이 나왔고 돈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전달됐다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강렬했지만 연결고리는 비어 있었어요. 빈 상자의 포장지만 번쩍인 셈입니다. 여기서 멈췄다면 한 개인의 무리한 폭로로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의 공식 회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검증을 내세운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가동했고 당시 위원장이던 김진태 의원은 박철민 씨를 접견한 뒤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직폭력배 측이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 차례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편지가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장영하 변호사 사건의 1심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장 변호사가 내용이 거짓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자료의 신빙성을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는데도 확인 없이 공표했고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3월 12일 이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목은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것은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 책임입니다. 그 판결 하나로 국민의힘 전체가 범행을 기획했다고 법원이 결론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당의 책임 질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법적으로 허위성이 확정됐으니 누가 이 내용을 공식 정치 무대에 올렸는지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 채널을 끝까지 보는 분들은 이미 익숙할 겁니다. 의혹이 터질 때는 신문 일면과 종일 뉴스가 동원되는데 무죄나 허위 판단이 나오면 화면 아래 작은 자막 한 줄로 정리되는 장면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진영의 기분 문제가 아니라 정보시장의 구조적 비대칭이에요. 거짓은 선거 전에 전력 질주했고 진실은 몇 년 뒤 판결문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2022년 대선의 격차는 0.73%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고 조폭 연루설 하나가 선거 결과를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에는 부동산, 후보 이미지, 정권 심판론, 지역 구도 등 수많은 변수가 작동합니다. 다만 이렇게 박빙인 선거에서 검증되지 않은 중대 의혹이 정당과 언론을 통해 반복 노출됐다면 그 영향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은 단순해 보입니다. 선거판에서 과장된 폭로가 있었고 몇 년 뒤 법원이 허위 공표 책임을 인정했다. 안타깝지만 정치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최영미 씨의 공천도구와 무관한 지역 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공천 과정에는 원래 잡음이 많고 당원 활동이나 지역 조직 기여가 반영되기도 하니까요. 이 설명은 제법 그럴듯합니다. 박용승 씨가 과격하게 항의했고 경기도당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배우자를 후순위 후보로 추가했을 수 있습니다. 최영미 씨는 실제로 이 날을 받았고 당선되지도 못했습니다. 대단한 특혜였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번호를 줬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사건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설명을 무너뜨리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성남 지역 조직을 맡았던 박정호 전 당협위원장은 최영미 씨의 공천에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공천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중앙당 쪽에서 부탁하는 연락이 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누구인지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앙당 인사의 개입 정황을 직접 언급한 겁니다. 지방의원 공천은 기본적으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지역당협위원장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중앙당이 기초의원 한 자리까지 직접 챙기는 것은 통상적인 그림과 거리가 있습니다. 중앙당이 법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 책임자가 반대한 특정 인물을 두고 중앙당 관계자의 부탁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책임은 생깁니다. 가스통이 공천 심사 서류였던 건 아닐 텐데요. 항의 다음에 추가 공천이 붙고 그 전에 중앙당 연락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 우연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번이면 돌발 상황, 두 번이면 겹침, 세 번이면 확인 대상입니다. 누가 전화를 걸었고 무엇을 근거로 요청했으며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어떤 설명이 전달됐는지 기록을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 경기도 당위원장이었던 김성원 의원 측은 최영미 씨의 공천과 박철민 씨의 폭로가 관련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 반론 역시 공정하게 놓아야 합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만으로 공천이 폭로의 대가였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관련이 없음을 문서로 입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당 내부 조사와 공천 자료 공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지역에서 소란이 있었고 후순위 후보 하나가 추가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선 직전 허위 폭로의 핵심 인물 가족, 대선 직후의 공천, 지역 책임자의 반대, 중앙당 부탁 정황이 한 줄로 연결됩니다. 이건 선을 넘었습니다. 적어도 공당이라면 자체 조사 결과와 의사결정 경로를 내놓아야 할 단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 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폭 연루설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 유포에 관여한 정당이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또 폭로 기여자에게 돈이나 자리로 보상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왔다며 이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대통령의 정치적 평가이며 공천 대가성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야당이 과거 유력 후보에게 조폭 프레임을 씌우는데 공식 조직과 국회 무대를 사용했고 허위 판단 뒤에도 설명을 미룬다면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대응입니다. 이제 한층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결문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박철민 씨가 조직 선배 이준석 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가 금전과 사업, 재판 문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석 씨는 자신과 협의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달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박철민 씨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편지 속 주장이 실제 약속을 반영하는지, 상대 진영 관계자가 정말 접촉했는지, 박철민 씨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이름을 과장해 사용했는지는 별도 수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낙연 캠프나 편지에 거론된 다른 인사가 실제로 관여했다고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뉴스타파 보도에는 또 다른 인물 A가 등장합니다. A는 박철민 씨가 형집 행정지로 외부에 나와 있을 때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이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후보 지지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박철민 씨 측과 정치권 사이의 통로로 의심되는 인물이 실제 선거운동 공간에 나타난 겁니다. 더 주목할 점은 A를 윤석열 후보 지지 활동 쪽으로 데려온 사람이 박용승 씨였다는 보도입니다. 물론 대선 캠프는 규모가 크고 지지선언 행사 참가자 한 명을 후보나 중앙선대위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사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캠프 차원의 공모를 주장하면 논리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폭로 네트워크와 선거운동 네트워크가 인물 단위에서 겹쳤다는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은 이재명 후보를 조폭과 연결하는 프레임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레임의 생성과 전달을 도운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 윤석열 후보 지지 행사에 등장했다면 정치적 부메랑이 됩니다. 남의 집 굴뚝에 연기가 난다고 소리쳤는데 정작 발자국은 자기 마당으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흥부전의 제비도 이 정도로 정확하게 물건을 물어오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조폭 출신이냐를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직 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무조건 거짓인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공익 제보라고 이름 붙였다고 자동으로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증 기준은 문서, 계좌, 통화, 이동 기록,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그런데 당시 정치권은 그 검증보다 폭발력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같은 장면을 떠올릴 겁니다. 주류 보도는 이런 사건을 다룰 때 점 하나씩만 보여줍니다. 오늘은 판결, 내일은 공천 잡음, 모레는 대통령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발언으로 잘라놓죠. 그러면 서로 다른 뉴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날짜와 인물을 한 장에 겹쳐놓는 순간 보이지 않던 선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연결을 기록하는 겁니다. 정당은 자신들이 단순히 제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폭로를 사적인 전원으로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와 국회 기자회견, 당 공식 검증 기구를 거치며 공적 신뢰를 덧씌웠습니다. 정당이 확성기를 빌려준 정도가 아니라 무대와 조명과 자막까지 제공한 셈입니다. 그러면 허위가 확인된 뒤에 책임도 개인에게만 밀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누가 처음 헛소리를 만들었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정치 상품으로 포장했는지, 누가 위험 신호를 무시했는지, 누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의혹을 살아있게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영화 내부자들의 장면이 스치지만 현실에는 엔딩 자막도 없고 관객이 박수칠 시간도 없습니다. 보수 주류 매체의 책임도 빠질 수 없습니다. 거액 수수, 조폭, 현금 다발이라는 단어는 클릭을 보장합니다. 반면 사진 출처가 달랐고 편지의 신빙성이 흔들렸다는 후속 검증은 첫 보도만큼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자유는 중요하지만 반론과 검증을 같은 크기로 전달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 자유가 정치적 세탁기의 버튼으로 전락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시간표도 따져야 합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 고발과 무고 의혹을 수사해 왔고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뒤 박철민 씨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박철민 씨에 대한 최종 처분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 당시 폭로는 순식간에 퍼졌는데 법적 검증에는 수년이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제도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거짓말은 혼자서는 선거를 흔들지 못합니다. 정당이 질문으로 바꾸고 언론이 의혹으로 포장하고 수사기관의 결론이 선거 뒤로 밀릴 때 비로소 하나의 선거 인프라가 됩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개인의 거짓말보다 무서운 것은 거짓말이 통과할 수 있도록 열려있던 제도적 고속도로예요. 0.73%포인트라는 숫자는 그래서 다시 무겁게 다가옵니다. 조폭 연루설이 없었다면 결과가 반드시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사실의 근거에 선택할 권리가 손상됐다는 점은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단지 개표함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국민이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도 민주주의의 일부입니다. 우연도 한두 번이지 세 번쯤 겹치면 이제 출석부를 불러봐야 합니다. 허위 폭로, 정당의 공식 확산, 관련 인물의 선거운동 공간 등장, 폭로자 가족의 추가 공천, 중앙당 연락 증언이 이어집니다. 각각은 별도 설명이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를 동시에 설명할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빈칸을 수사와 자료 공개가 채워야 합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일정 기간 피선거권과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의원직 박탈이라는 표현은 틀립니다. 사실을 바로잡는 영상이 제목에서 새 왜곡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낙연 캠프라는 표현도 같은 원칙으로 다뤄야 합니다. 편지에 그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보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장을 반드시 붙여야 해요. 누군가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사용해 거래를 제안했을 가능성과 해당 정치인이 실제 거래에 참여한 가능성은 전혀 다릅니다. 수사가 필요한 지점이지 영상 한 편이 판결할 지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박정호 전 위원장에게 연락했다는 중앙당 관계자는 누구입니까? 둘째, 최영미 씨를 이 나로 추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회의와 결재가 있었습니까? 셋째, 박철민 씨의 폭로 활동과 가족 공천 사이에 대화나 약속을 보여주는 문서가 존재합니까? 넷째, 국민의힘은 왜 지금까지 공개적인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까? 답을 미리 정해놓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기록,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자료, 추천서, 내부 보고,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만약 아무 관련이 없다면 자료 공개가 국민의힘에도 가장 빠른 해명 방법입니다. 반대로 자료 공개를 계속 피한다면 의혹은 정치적 공격 때문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설명의 부재 때문에 커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개혁은 특정 사건의 복수를 위한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의혹이든 선거 전에 신속히 검증하고 수사기관이 정치 일정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게 하며 언론이 최초 보도와 정정 보도의 크기를 지나치게 다르게 만들지 못하도록 책임 구조를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야당은 이를 권력 장악이라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거꾸로 돌려보면 됩니다. 검찰과 언론의 권한이 제대로 통제됐다면 확인되지 않은 조폭 폭로가 국회와 당 공식 기구를 거쳐 대선 핵심 프레임으로 자라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개혁을 불편해하는 쪽이 누구인지, 기존의 느슨한 구조에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따라가면 반발의 이유도 보입니다. 물론 개혁 정부 역시 절차와 증거를 지켜야 합니다. 야당을 겨냥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서두르거나 결론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면 더 투명해야 해요. 의혹을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지 말고 공개 가능한 자료와 수사 결과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이 또 하나의 진영 싸움으로 소모되지 않습니다. 처음 화면에는 가스통이 보였습니다.
너무 강한 장면이라 모든 시선이 거기로 갔죠. 그러나 지금 다시 보면 가스통은 가장 표면적인 소품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울렸다는 중앙당의 전화, 그 뒤에 바뀐 공천 명단, 그리고 그보다 앞서 국회와 당 기구를 통과한 허위 폭로의 이동 경로입니다. 처음에는 한 가족의 공천 요구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한 정당이 허위 정보와 어떤 거리를 두었는지, 내부에서 누가 그 정보의 생산자들과 접촉했는지, 선거가 끝난 뒤 어떤 보상이 논의됐는지를 확인해야 할 사건으로 커졌습니다. 아직 결론은 없지만 질문을 덮을 이유도 없습니다. 장화 홍련전에서 진실은 장독대 밑에 묻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처럼 이 문장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선거 때 가장 구체적인 권리로 작동합니다. 국민은 조작되지 않은 정보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정당은 자신이 확산한 중대 의혹이 허위로 확인됐을 때 설명하고 사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이 빠지면 선거는 형식만 남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관련이 없다는 짧은 반박만 반복하며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당시 공천 기록과 중앙당 연락 경위를 공개해 스스로 의혹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의심을 키우고 후자는 공당의 최소한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선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결론을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박전민 씨 편지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을 공모자로 몰아가거나 조폭 연루설 하나로 2022년 대선 결과 전체를 단정하면 오히려 확인된 사실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분노에 맞춘 결론이 아니라 기록에 근거한 전모입니다. 누가 만들고, 누가 검증 없이 확산했고, 누가 공천 과정에서 움직였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을 진영 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록으로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입니다. 2022년 5월 박정호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중앙당 관계자는 도대체 누구였습니까?